나토 16개국 긴급회의에서 미국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빼면 나토는 끝장입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이 비웃었고 프랑스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군함도 못 만듭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군함의 절반을 만드는 나라, 미 해군조차 수리를 맡기는 나라, 중국이 제재했다가 오히려 무릎 꿇은 나라, 나토 16개국을 침묵시킨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2층 보안 등급 A구역 전략회의실 앞에 섰을 때 복도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오른손에 들린 브리핑 자료 42페이지. 그 안에 담긴 내용 때문에 오늘 이 회의실이 뒤집어질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해밀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국에서 32년을 근무했고 부국장으로 퇴직한 뒤 현재 나토 전략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군사동맹 전략을 총괄했던 사람이죠. 펜타곤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웬만한 회의에서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길이 12m짜리 타원형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나토 깃발과 각국 명패가 놓여 있었고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회의실 전체에 깔려 있었죠. 16개국에서 날아온 안보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옵서버 자격으로 일본 방위성 파견 전략관 나카무라 타츠야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나토 대표부 참사관 이도현도 옵서버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의장석에는 프레드릭 한센 나토 사무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한센은 냉전 시절부터 나토 안보 전략을 주도해온 인물이었죠. 은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으며 회의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16명의 시선이 저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나토의 군비 공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센 사무차장이 가볍게 기침을 하며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안건은 나토 군비복원 전략 3번째 세션입니다. 해밀턴 고문이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지도였습니다. 16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토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토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나토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1초, 2초, 3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클라우스 베버 독일 연방국방부 군비국장의 코웃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코웃음 한 번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클라우스가 팔짱을 끼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황당함과 조롱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30년을 복무하고 레오파르트 전차 개발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한 인물답게 유럽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해밀턴 고문. 클라우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토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한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나토와 접점이 없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 링 모랭 프랑스 해군 참모부 전략기획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콧수염 아래로 비소가 스쳤죠. 저도 동의합니다. 프랑스는 세계 3번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운용합니다. 조선 능력도 충분하고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있는데 한국이 왜 필요합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에스토니아 대표 마르틴 카스크가 말했습니다. 해밀턴 고문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직접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루마니아 대표 이온 포페스쿠도 거들었습니다. 유럽 안보는 유럽이 해결해야죠. 아시아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나토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순간 사방에서 반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저었고 스페인 대표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나다 대표마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16명 중 저를 지지하는 시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가 있었죠. 해밀턴 고문. 한국이 뛰어난 나라라는 건 인정합니다. 삼성 반도체도 훌륭하고 K-팝도 대단하죠. 하지만 그건 문화와 산업의 영역이에요. 나토는 군사동맹입니다. 인구 5천만의 분단 국가가 나토 전략 파트너? 독일이 8천만, 프랑스가 6,700만, 영국이 6,700만입니다. 유럽에만 이미 충분한 역량이 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몰아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모랭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안건을 다음 의제로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 탄약 보급이 급한데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몇 명이 웃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제안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뜻이 담긴 웃음이었죠. 그 순간 옵서버석의 나카무라가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옵서버는 발언권이 없으니까요. 한센 사무차장이 중립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고문, 반론하시겠습니까? 16개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반쯤은 기대, 반쯤은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죠.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걸 32년간 펜타곤에서 배웠으니까요. 물잔을 내려놓고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클라우스의 자신만만한 표정, 모랭의 여유로운 미소, 다른 대표들의 의아한 눈빛들, 그리고 옵서버석에 앉아 미동도 없이 저를 지켜보는 나카무라와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국 참사관 이도현. 감사합니다, 사무차장님. 저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 화면을 바꿨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군비 현황 도표가 떴습니다. 반론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나토의 현재 탄약 비축량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대표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토 전체의 탄약 비축량은 전면전 기준 7일분입니다. 7일분. 클라우스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기밀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수치였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놓으니 무게감이 달랐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하느라 나토 자체 비축분이 바닥났습니다. 155mm 포탄 생산량은 한 달에 겨우 2만 발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쓰는 양이 7천 발인데 나토 전체가 한 달간 만드는 걸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소비하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방산 생산 능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유럽의 주력 전차 생산 능력은 냉전 시기의 12%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를 한 달에 고작 한 대에서 2대 생산합니다. 한 대에서 2대요. 클라우스 국장님, 이 숫자가 맞습니까? 클라우스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생산 라인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영국의 챌린저의 후속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모랭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유럽 전체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 대비 생산 능력 비율입니다. 주문은 밀려 있는데
만들 능력이 없어요. 주문하면 5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요. 핀란드 대표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은 나라라서 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K-팝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삼성 반도체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나토가 지금 당장 군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가 펜을 테이블 위에 톡 내려놓았습니다. 해밀턴 고문. 나토의 탄약 부족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왜 한국이어야 하는 겁니까? 미국이 있고 터키가 있고 캐나다가 있어요. 왜 굳이 아시아의 한 나라를 끌어들여야 합니까? 터키 대표 오르한 데미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나토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클라우스 국장님. 브리핑 자료 42페이지 중 첫 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그럼 미국부터 이야기하죠. 미국이 나토의 군비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스크린에 미국의 방산 생산 능력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냉전 시절 20곳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2곳 남았어요. 군함 건조 인력은 18만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줄었고요. 중국이 1년에 군함을 25척 건조할 때 미국은 3척을 만듭니다. 3척이요. 영국 대표 에밀리 카터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담당관답게 이 수치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미국도 자국 군비 유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토 군비 공백까지 메울 여력이 없어요. 미 해군이 자국 군함 수리를 외국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디에 맡기고 있냐고요? 저는 일부러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잠깐의 정적 후 캐나다 대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는 안경을 고쳤었고요. 하지만 클라우스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모랭도 마찬가지였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들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그때 제가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에 앉은 소피아 코발스카 폴란드 국방부 조달실장이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동의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한센 사무차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밀턴 고문, 구체적인 근거가 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차장님, 제가 32년간 펜타곤에서 직접 봤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모르고 계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알게 되면 오늘 이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클라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두고 보시죠. 제 아버지가 60년 전에 그 나라에서 본 것을, 그리고 제가 32년간 목격해온 것을. 브리핑 자료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원형 그래프였어요. 파란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선업 이야기부터 하죠. 클라우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선업이요? 지금 나토 군비회의에서 배 만드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클라우스 국장님, 나토는 해양동맹입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군사동맹이에요. 군함이 없으면 나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함을 만들려면 조선소가 필요하고요. 클라우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스크린의 파란색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51%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에 띄워지는 배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만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1%라는 숫자의 무게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연간 선박 건조량은 820척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3척이에요. 820대 3점. 이게 현실입니다. 에밀리 카터 영국 대표가 펜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잠깐요. 해밀턴 고문. 그 820척이라는 건 상선을 포함한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건 군함입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카터 대표.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군함을 건조하려면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숙련 인력, 용접 기술, 특수강 가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상선을 만들면서 쌓은 역량이 곧 군함 건조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파란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LNG 운반선 시장입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손가락을 세워 설명했습니다. LNG를 운반하려면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하 163도요. 이 온도에서 금속은 유리처럼 깨지고 용접 부위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극저온 환경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 이걸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2%를 한국이 건조합니다. 82%요. 핀란드 대표 코르오넨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고문,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중국의 조선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선박에서는 강합니다. 물량으로는 한국을 앞서기도 하죠. 하지만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도전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멈춘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회의실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조선소 이야기를 했죠. 20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인력은 18만 명에서 2만 4천 명이 됐다고요. 이 상황에서 미 해군은 함정 유지 보수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 해군 함정 수리 외주 현황 자료가 떴습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 이 군함들의 정비와 수리 일부가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국 군함 관리를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에밀리가 메모를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입니까?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군함 수리를 맡기고 있다는 건가요? 카터 대표, 이건 공개된 사실입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함정들이 한국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서 정비를 받고 있어요. 미국 본토의 조선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리 대기 기간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에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담당관으로서 이 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51%를 건조하고 LNG 운반선의 82%를 독점하고 미 해군 군함까지 정비하는 나라. 이 나라가 나토와 무관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클라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랭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해밀턴 고문. 하지만 조선업 하나로 나토 전략 파트너를 논하는 건 비약 아닙니까? 배를 잘 만드는 것과 안보 파트너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모랭 기획관님. 조선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리모컨을 누르려는 순간 한센 사무차장이 말했습니다. 잠깐, 해밀턴 고문. 모두의 시선이 한센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센이 옵서버석을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타츠야가 앉아있는 쪽이었어요. 나카무라 전략관. 일본은 한국의 이웃이자 경쟁국이기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 조선업 데이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센이 직접 나카무라에게 발언을 요청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늘 회의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나카무라 타츠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28년간 일본 방위성에서 전략을 다뤄온 노련한 관료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소의 침착함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6명의 시선이 테이블 끝자리의 옵서버에게 쏠렸죠. 나카무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흘렀어요. 에스프레소 잔에서 올라오던 김이 사라질 만큼 긴 침묵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전략관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그 순간 나카무라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차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에서 28년간 일했습니다. 그중 15년을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밀턴 고문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랭도 눈썹을 치켜 올렸죠. 일본 관료가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일본이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 군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상자위대 함정에 들어가는 특수강과 고압 배관 시스템,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 생산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산 대비 비용이 2배에서 3배 이상이에요. 경제성을 따지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클라우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잠깐, 나카무라 전략관. 일본이 한국의 군사 부품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나카무라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내려갔습니다. 조선 분야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디지털 분야를 보시죠. 일본의 디지털 무역 적자가 연간 63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에밀리가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630억 달러라는 숫자의 밑줄을 긋는 게 보였어요. 나카무라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리나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3가지 소재였죠. 회의실의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다음 말이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은 1년도 안 돼서 대체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일본의 소재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만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카무라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총리에게 한국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관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경쟁국이,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상대국의 역량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중간에 앉아있던 소피아 코발스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차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한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실장. 실전에서 무기를 직접 다뤄본 사람이 이 회의실에서 발언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나카무라 전략관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직접 방산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라우스의 눈이 소피아에게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해밀턴 고문이 조선업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방산에서도 한국의 역량은 실질적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소피아가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고문, 방산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방산 슬라이드를 꺼내기도 전에 소피아가 먼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첫 번째 동요자가 등장한 겁니다. 클라우스의 턱 근육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산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클라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조롱 대신 날카로운 분석가의 톤이 실려 있었어요. 해밀턴 고문. 조선업과 반도체에서 한국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나카무라 전략관의 증언도 들었고요. 클라우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어야 합니까? 중국도 조선 강국이고 반도체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 대신 중국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왔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국장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 분석 도표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중국은 한국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나라예요. 클라우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시죠. 중국이 수입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47%가 한국산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에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는 54%가 한국산이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가공 기술에서도 한국 의존도가 73%에 달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모랭이 물었습니다. 잠깐요, 해밀턴 고문.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올리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국 의존도는 낮아질 텐데요. 모랭 기획관님,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1,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첨단 공정에서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어요. 3나노, 5나노 공정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만 가능합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반도체 이야기이고 나토 안보와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논의하는 건 군사적 역량입니다. 물론이죠. 그럼 군사적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몇 년 전 한국이 미국의 THAAD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에스토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죠. 한류 콘텐츠 금지, 관광 제한, 한국 기업 불이익 같은. 정확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전방위적 경제 압박을 가했어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래프의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제한하려 하자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과 전자제품 생산 라인이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칩 47%, OLED 54%가 한국산인데 이걸 끊으면 중국 자국 기업 생산이 먼저 멈추는 겁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제재하려다가 자국 산업이 먼저 흔들리자 몇 달 만에 조용히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요. 체면 때문에 대놓고 철회한다고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제재가 흐지부지 됐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려고 했다가 자국 경제가 먼저 흔들려서 물러난 겁니다.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클라우스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은 사라졌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터키 대표 데미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고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과 반도체에서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토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토, 군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브리핑 자료의 방산 섹션을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소피아 코발스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스크린에 두 개의 전차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오른쪽은 한국의 K2 흑표였어요. 유럽 방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왼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레오파르트 2,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성능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럽 주요 방산업체의 납품 일정표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연 구간이 압도적이었죠. 현재 레오파르트 2를 주문하면 납품까지 60개월이 걸립니다. 5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유럽 각국이 전차를 긴급 발주했지만 생산 라인이 냉전 이후 축소돼서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독일 방산의 수장으로서 이 사실이 공개 석상에서 거론되는 게 불편한 것 같았어요. 해밀턴 고문.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생산 지연은 수요 폭증 때문입니다. 독일 방산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라인을 확충하면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클라우스 국장님. 기술력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생산 라인 확충에 또 몇 년이 걸립니까? 공장 짓고, 인력 훈련하고, 부품 공급망 구축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가 기다려줍니까? 클라우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죠.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410억 달러. 나토 역사상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대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410억 달러요? 그 규모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납품 속도입니다. 코발스카 실장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죠. 여러분, 소피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조달실장으로서 한국산 무기 도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한 사람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피아가 클라우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약 체결 후 18개월 만에 한국에서 제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신품이었어요. 운송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8개월이요. 소피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독일에 발주한 레오파르트 2는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18개월 만에 납품한 것을. 독일은 5년이 지나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같은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의 조달실장이 독일 방산의 현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소피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FA-50 경공격기도 예정대로 인도됐고 폴란드 공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까지 한국이 함께 제공했어요. 훈련 시설 구축부터 시뮬레이터 세팅까지 패키지로 들어온 겁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코발스카 실장님, 한국산 장비의 실제 성능은 어떻습니까? 납품이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성능도 기대에 부합합니까?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군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포탄 발사 정밀도, 자동 장전 속도, 기동성 모두 우리 기준을 충족해요. 독일의 필시 2000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서기도 하고요. 클라우스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코발스카 실장.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순수하게 성능과 납기 때문입니까? 정치적 고려는 없었습니까? 소피아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클라우스 국장님,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무기 도입은 생존의 문제예요. 정치적 고려로 장비를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5년 뒤에 도착하는 최고급 전차보다 18개월 만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우리한테는 더 소중합니다. 그 말에 핀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도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러시아 인접국들의 반응이 먼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나라들이니까요. 루마니아 대표 포페스쿠가 처음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해밀턴 고문,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의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아까 16명 전원이 반대하던 상황에서 소피아의 증언 이후 최소 78명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한 지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청하는 태도로 바뀐 거죠. 하지만 클라우스와 모랭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벽을 뚫지 못하면 결론은 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브리핑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업, 반도체, 방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직 핵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한센 사무차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핵심이라면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한지 그 이유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스크린도 끄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숫자들 51% 조선 점유율, 82% LNG, 410억 달러 방산 계약, 18개월 납품. 이 모든 숫자의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걸 신뢰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우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뢰자본이라고요? 경제학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나라인지 납득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테이블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40여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산업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낮 기온 52도. 미국, 유럽 건설사들이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며 포기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갔습니다. 52도 사막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일했어요. 에어컨 없는 현장에서 하루 16시간씩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면 일어나서 다시 일했다고 합니다. 핀란드 대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추운 나라 사람이라 52도라는 온도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납기보다 빨리 완공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놀랄 만큼. 그날 이후 중동에서 한국 건설사의 신뢰는 하늘을 찔렀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대형 프로젝트의 상당수를 한국 기업이 수주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밀리가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나토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세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90년대 후반,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졌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죠. 국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때 한국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반지, 돌잔치 금반지,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금목걸이. 국민들이 자기 금부치를 들고 은행에 줄을 섰어요. 몇 달 만에 모인 금이 225톤이었습니다. 금액으로 15억 달러어치예요. 모랭이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억 달러어치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았다고요? 네. 정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섰고 어떤 할머니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금반지를 내놓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건 숫자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겼는지 아십니까?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UAE가 한국의 납기 준수 실적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중동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자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가 제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 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32년간 동아시아 전략을 담당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스스로 당황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 육군 보병 하사관이었습니다. 60년 전 한국에 주둔했어요. 주한미군으로 2년간 복무했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요. 포장도로가 없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봤어요. 흙바닥에 초가집, 맨발의 아이들.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평생 그 나라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퇴역 후에도 한국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보셨고 한국 식당이 생기면 꼭 가보셨어요.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달랐어, 마크.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지었어.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짊어지고 다녔다고. 그 눈빛이 달랐어.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 폐허의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선박의 절반을 만들고 미 해군 군함을 수리하고 나토 회원국의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표정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깜빡이며 메모를 멈췄어요. 핀란드 대표는 두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모랭조차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이 51%의 조선 점유율을 가진 건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82%의 LNG 독점은 설비 때문만이 아니에요. 18개월 만에 전차를 납품하는 건 공장이 커서가 아닙니다. 한 박자 멈췄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들. 나라가 망할 위기에 금반지를 들고 은행에 줄 서는 국민들. 소재를 끊겨도 1년 안에 대체 기술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 이것이 신뢰 자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빨리 만들 수 없는 것. 수십 년간 축적된 신뢰의 총합이에요. 클라우스가 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센 사무차장이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등을 의자에서 떼고 앞으로 기울였죠. 해밀턴 고문. 한센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결론으로 가시죠. 이 모든 논거를 종합했을 때 최종 주장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차장님, 결론은 파트 3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옵서버석에 앉아있는 이도현 한국 참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부 참사관이 옵서버로 앉아 계십니다.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국이 이렇게 논의되는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이도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예요. 52도 사막에서도 IMF 위기에서도 소재 규제에서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16명 전원이 반대하던 그 방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클라우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밀턴 고문. 계속하십시오. 아까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만큼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의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한센 사무차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창문 없는 지하 회의실이었지만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득했던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졌고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테이블 위를 누르고 있었죠. 해밀턴 고문, 결론을 듣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스크린에 전원을 껐어요. 더 이상 슬라이드는 필요 없었습니다. 2시간 넘게 숫자와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까요. 마지막은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6개의 얼굴. 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어요. 21세기의 초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답이 간단했어요. 핵무기, 영토, 인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소련은 22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와 3만 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시죠.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었죠.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완료되면 러시아의 최대 무기는 힘을 잃어요. 핀란드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핀란드의 국가 과제였으니까요. 중국은 제조업이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저임금 제조업에서의 중국의 우위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터키 대표 데미르가 팔짱을 풀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 기술력,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조선소는 두 곳으로 줄었고 군함 건조 인력은 87%가 사라졌어요. 미국조차 모든 분야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초강대국의 조건은 영토도 아니고 인구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회의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그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 그것이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51%. 이걸 대체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LNG 운반선 82%. 이걸 대체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 중국이 1,5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모랭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8개월 만에 전차를 납품하는 생산 역량. 유럽 어느 나라도 이걸 할 수 없다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를 빼면 태양광이 있습니다. 중국을 빼면 베트남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빼면 저는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세계 해운이 멈추고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고 나토 군비 복원 일정이 수년 단위로 지연됩니다. 한국을 빼면 끝장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천장 환풍기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독일 군비국장에게 쏠렸죠. 2시간 전 가장 먼저 코웃음을 치며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시아 소국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요. 클라우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얼굴이었어요. 회색빛 눈동자가 테이블 위를 한번 훑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밀턴 고문. 그의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군에서 30년을 복무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개발에 인생의 절반을 바쳤어요. 독일 방산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클라우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과 실제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60개월 걸려 납품하는 최고의 전차가 18개월 만에 도착하는 우수한 전차보다 전장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대답하듯이요. 없습니다. 전쟁은 카탈로그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 군비국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유럽 방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클라우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고문.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2시간 전에 코웃음을 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말. 그 무게감은 어떤 데이터보다 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산업 강국이 아닙니다. 나토의 군비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클라우스가 한센 사무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차장님, 독일은 해밀턴 고문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회의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모랭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운 미소는 없었어요. 대신 진지한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프랑스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랭이 콧수염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혼자, 아니 유럽 전체가 힘을 합쳐도 현재의 군비 공백을 단기간에 메울 수 없습니다. 모랭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고문이 보여준 데이터와 코발스카 실장의 실전 경험, 그리고 나카무라 전략관의 증언,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도 검토에 찬성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하나둘씩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대표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센 사무차장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전원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해밀턴 고문이 제시한 대한민국 나토 핵심 전략 파트너 격상 안건은 차기 나토 이사회 공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탁, 탁, 탁. 조용하지만 단단한 박수였어요. 에밀리가 뒤따랐고 핀란드 대표가 합류했습니다. 하나둘씩 박수가 퍼져나갔죠. 클라우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울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2시간 전 일 대 16이었던 이 회의실이 지금 전원일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공식 종료된 후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335 이야기를 나누었죠. 2시간 넘게 이어진 긴장감이 풀리면서 회의실 안에 묘한 여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선 끝에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소피아 코발스카가 테이블을 돌아 옵서버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한국 참사관이 앉아있는 쪽으로요. 이도현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그의 앞에 멈춰 섰어요. 이 참사관님.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옵서버에게 공식 대표가 먼저 다가온 거니까요. 소피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 장비들 덕분에 폴란드 국민이 조금 더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됐어요.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도현이 두 손으로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코발스카 실장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2시간 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다가와 이도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핀란드 대표, 에스토니아 대표도 뒤따랐어요. 하나둘씩 이도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카무라 타치야가 옵서버석에서 일어나 이도현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과 한국,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의 두 나라 대표가 나토 본부 지하 회의실에서 마주 서 있었죠. 나카무라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은 묵내였어요. 일본 관료가 한국 외교관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참사관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를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도현이 같은 깊이로 허리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나카무라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클라우스 베버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쪽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문틀을 잡은 채 이도현과 나카무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2시간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돌아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실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에스프레소 향도 서서히 옅어졌죠. 저는 브리핑 자료 42페이지를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텅 빈 타원형 테이블, 각국 명패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반응이었죠. 나토 본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때렸어요. 겨울 바람에 코트깃을 세우며 주차장 쪽으로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부 건물 유리창에 반사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오렌지빛 가로등과 차량 불빛이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미군 하사관이 한국의 흙길 위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보였고 길 옆에는 맨발의 한국 아이 2명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요. 호기심과 무언가를 향한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죠. 아버지가 6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나라, 기억하세요? 폐허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고요. 브뤼셀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어요. 그 나라가 오늘 나토를 움직였습니다. 16개국 안보 대표들이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보셨던 그 맨발의 아이들의 후손이 전 세계배의 절반을 만들고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하고 유럽의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리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코트 주머니에 2 손을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수백 번의 브리핑을 했지만 오늘만큼 가슴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1세기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52도 사막에서 IMF 위기에서 소재 규제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죠.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필요됨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에요. 브뤼셀의 밤거리가 오렌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나토 본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지하 2층 회의실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아마 한센 사무차장이 남아서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오늘의 회의록이 나토 이사회에 보고될 거예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뭔지 모를 클래식이었는데 오늘의 기분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브뤼셀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위에서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폐허의 나라가 나토를 움직인 날, 아버지가 60년 전에 본 그 눈빛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토 16개국 회의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나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